조심하세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비 내리는 가을날의 지하철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양복을 비닐에 싸품에 안은 74세 최말순 여사가 에스컬레이터 중간쯤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스쳤어요. 아들 주한이 분명했습니다. 주한아?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지만 이내 그녀의 몸은 차가운 금속 계단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양복이 튕겨나갔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으려 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여학생이 외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수군거림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발을 헛디딘 것 같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책임지라고 하면 어쩌지? 말순 여사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양복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 양복에는 10년 전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쓰러졌다고요? 이번엔 뭐예요?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 의사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50세 남자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 여사의 아들 강주환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뇌출혈 징후가 있어 즉시 처치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꽤 위중하십니다. 의사의 말에 주한은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왼손목에는 특이한 디자인의 골드 베젤과 브라운 가죽 스트랩이 달린 고급 시계가 빛났어요. 이야, 드디어 이 인간이 갈 날이 됐네. 의사와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주한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박지연은 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 동네 오빠였던 주한을 희미하게 기억했어요. 저 따뜻했던 오빠가 언제부터 저렇게. 주한은 구석에 놓인 비닐 포장된 양복을 발견하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그놈의 아버지 양복이네. 이걸 세탁은 왜 해? 그 사람 죽은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그는 양복을 대충 살펴보고 침대 위에 던져버렸어요. 지연의 눈에 양복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낡은 봉투 같았어요. 주한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 강주한입니다.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심각해 보이네요. 아니요, 유언장 정리는 잘 됐겠죠? 집은 제 명의로 빨리 돌려야 하니까요. 통화를 마친 그는 의사를 향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제가 출장이 있어서. 현재로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비용 청구서는 저한테 보내세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주한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차가운 공기만이 병실에 남았어요. 간호사 지연은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며 말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어머니가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말순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한남동 정성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녀의 어머니 윤정이는 말순 여사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말순 이모님, 제가 지연이에요. 친구분 정의 딸이에요. 기억나세요? 말순 여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던져진 양복을 정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양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어요.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양복 안에 내 마지막 뜻을 넣어두오.
말순이 당신이 직접 챙기시길. 2013년 5월 18일 최병국.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환자 소지품 보관함에 안전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최말순 환자 개인 물품 중요 서류 봉투라고 꼼꼼히 표시했어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말순 이모님이 사고로 입원하셨어요. 내가 지금 간호하는 병동에요. 그리고 이상한 봉투가 있어요. 양복 안에서 발견했는데 중요해 보여요. 몇 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아, 말순이가 거기 있다고? 세탁소에 양복 찾으러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느 병원인지 몰라서 애태우고 있었는데 말순이는 괜찮아? 양복은 무사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지연은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네, 양복은 여기 있어요.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나 봐요. 그래. 말순이가 그렇게 급하게 찾으러 온 이유가 있었던 거지. 내가 지금 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그 아들한테는. 통화가 끊기고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어째서 어머니가 이렇게 긴장한 목소리였을까? 그리고 말순 여사는 왜 10년 된 남편의 양복을 그렇게 급하게 찾으러 갔던 걸까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말순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창밖으로 가을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주아는 또 다른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아마 이번엔 힘들 거야. 당연히 내가 다 상속받지. 누가 받겠어? 그가 통화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멀리서 한 중년 여성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정리하며 뛰어오는 그 여성을 보자 주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희 아줌마.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탁소 주인이자 어머니의 친구. 그녀가 병원에 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특히 그 양복을 맡겼던 세탁소 주인이었으니까. 로비에서 윤정이는 안내 데스크에서 중환자실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긴장이 가득했어요. 주아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희 아줌마 어머니 보러 오셨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주안이. 말순이가 오늘 세탁소에 왔다가 가는 길에 사고 났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세탁소에 갔대요? 그 양복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내 아버지 양복이잖아. 말순이에게는 소중한 추억일 테지. 주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추억?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토 나와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다 그 인간 때문인데.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30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병국이었는지, 그리고 병국이 얼마나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었는지. 내 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셨어. 자식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만하세요.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주아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순수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주한이 아직 병원에 있어. 조심해. 그리고 그 봉투 꼭 안전하게 지켜. 천천히 중환자실로 향하는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비 오던 날 병국이 그녀를 찾아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 씨, 내가 없으면 말순이 좀 지켜줘요. 그리고 이 양복 안에 있는 것도. 정희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말순이 오늘 그토록 급하게 세탁소를 찾아온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딸 지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순 이모님은 어때?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봉투 말이에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열어보지 않았어요. 환자 개인 물품이라.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말순이가 깨어나면 직접 결정할 일이야. 두 사람은 병실 창문 너머로 말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그녀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오늘 세탁소에 온 진짜 이유를, 10년 전 병국의 마지막 부탁의 의미를. 말순아, 내가 정말 그러려고 했던 거니?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말순 여사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마지막 모성의 손길처럼 말이죠. 사고 발생 이틀 후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최말순 여사는 여전히 깊은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뇌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희망을 보였습니다. 박지연은 말순 여사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어요. 말순 이모님, 오늘은 비가 그쳤어요.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정말 맑아요. 비록 대답을 들을 순 없지만 지연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말순 여사는 낯선 환자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명절마다 정희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한남동 집에서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늘 호두과자를 주셨죠? 우리 지연이는 엄마 닮아서 착하기까지 하다면서요. 지연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문이 열리고 김태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고령이신데도 강하게 버텨주고 계시네요. 무의식 중에도 뭔가를 붙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이런 경우 보통 환자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시곤 합니다. 지연은 저도 모르게 환자 소지품 보관함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그 낡은 봉투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님 연락은 더 왔나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김 의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부모님이 아프셔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많아요. 오후 3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아. 정희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가느다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60년 우정의 따스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세탁소 문 닫았을 거야. 정희는 그들이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 아이들 키우며 서로 도왔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덧붙였어요. 내가 세탁소에 온 진짜 이유. 내가 알 것 같아. 그 봉투를 없애려고 한 거지. 말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병실은 여전히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주한이는 그것도 모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30년간 봐온 주한의 변화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양복 안에 있던 봉투. 그게 뭐예요? 정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건 아마 병국 씨의 유언일 거야.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거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말순 이모님이 그걸 급히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그 유언장을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 주한이를 위해서. 지연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며 그 안에 무거운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세탁소에 맡겨둔 양복을 찾으러 오셨다면서요? 그날따라 급하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양복 드라이 맡기면서 속주머니 확인을 미처 못했나 봐. 봉투가 양복에 있다고 내가 잘 보관했다가 옷 찾으러 오면 준다 했는데도 바로 내가 지금 당장 갈게라면서 서두르더라고. 정희의 눈에 회상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 양복은 병국 씨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정장이었어. 돌아가시기 전에 말순이에게 이 양복은 특별히 보관해 두렴이라고 했대.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갑자기 세탁하러 가져온 게 의아했어. 그래서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찾으신 거예요? 응. 엄마는 세탁하기 전에 모든 손님의 옷주머니를 항상 확인하거든. 거기서 그 봉투가 나왔지.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봉투 내용을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병국 씨가 살아계실 때 몇 번 말씀하셨어. 주한이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말순이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싶어 했어. 다음 날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 어쩐지 아들 태도가 수상해 보이더라니. 박지연의 사촌 오빠이자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민수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지연아, 너 말대로 사고가 단순 낙상이 아닐 수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어. 어제 공문으로 지하철역 CCTV 영상을 확보했거든.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엄마랑 말순 이모님 얘기 듣고 정말 걱정됐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공식 수사니까 비밀로 해야 해. 하지만 내가 환자 담당 간호사이고 이분이 이모 친구라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그는 화면을 돌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봐. 사고 당일 오후 환자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기 직전 장면이야. 흐릿한 화면 속에서 최말순 여사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 이 사람, 뒤에서 미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CCTV가 조금 불선명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밀었어. 화면을 확대하자 그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이 시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 말순 이모님 아들 같아. 어제 병실에서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네. 병원 CCTV에서 아들의 모습과 시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가능할 거야. 보안팀에 부탁하면 병원 출입 영상을 볼 수 있어. 지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동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오빠, 중환자실에서 연락 왔어.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대.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말순 여사의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우 의사가 지연을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박 간호사,
빨리 와보세요.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말순 여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님, 저예요. 지연이에요. 들리시면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놀랍게도 말순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연이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주환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만의 등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의식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징후예요. 주아는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민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신들은 누구죠?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담당 간호사 박지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사촌 오빠 김민수 경위입니다. 주안의 시선이 민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여기에? 민수는 전문가다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환자분 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 중입니다. 일상적인 절차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지연의 시선도 주안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의 골드 베젤과 브라운 가죽 스트랩의 시계. 영상에서 본 그 시계와 동일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주안이 말하는 동안 갑자기 말순 여사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마치 아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안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지연은 말순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다가 주안이 나가자 다시 안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모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병원 주차장, 강주환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 의식이 돌아온대요. 내일이나 모레쯤. 혹시 어머니가 새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하면 그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유언장이 없다면 법적 상속자인 제가 당연히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거죠. 아, 어머니가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게 우선한다고요? 주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한남동 집은 최대한 빨리 매각하고 싶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증거는 없어. 그냥 불안해서. 그런데 병원에 경찰이 와 있었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계획대로 진행할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듯 했어요. 병원 건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와서 날 막을 순 없어. 어머니. 말순 여사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뇌파가 조금씩 활발해지는 동안 그녀는 과거의 시간 속을 떠돌고 있었어요. 2013년 5월 한남동 빌라. 당신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말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최병국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펼쳐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병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64년 인생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기침 소리가 그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는 안 되겠어, 말순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병국은 느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펜을 들어 서류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자필 유언장이었어요. 내 재산은 당신에게 모두 상속할게. 주한이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마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50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한 결정은 처음이야. 하지만 주한이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지경이네.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주한이 아버지에게 또다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소리 지르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면서도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두르는 아들. 수년째 이어진 배신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더. 이미 10번도 넘게 기회를 줬잖아요. 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그 아이 때문에 날아갔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병국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정장 한 벌을 꺼내 안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 옷 안에 유언장을 보관할 테니 내가 가면 변호사에게 가져가요. 주한이는 이 옷에 손도 대지 않을 테니 안 들킬 거야. 말수는 남편의 결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못했어요. 약속해요. 내 유언대로. 그 아이가 깨닫기 전에 아무것도 주지 마.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성과 결단 사이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차분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최병국의 영정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고여 있었어요. 주한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의 그는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깊었어요. 어머니,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고요. 말수는 아들의 눈에 슬픔보다 계산이 더 깊게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당연히 유산은 어머니께 다 가겠지만 한남동 집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양복이 걸린 옷장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열어 유언장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당신 말대로 해야 할까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하나요? 그녀는 봉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서랍에 넣어 숨겼어요. 우리 주한이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믿어볼게요. 2023년 10월 한남동 빌라.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 땅 투자건 때문에 좀 급해서요. 또다시 주한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아들.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한아, 엄마가 이제 늙었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고 싶구나. 어머니,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제 사업이 이번엔 정말 성공 직전이에요. 동업자들도 모두 투자했고
당장 계약금만 있으면.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아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애정이나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말수는 옷장으로 걸어가 10년째 보관해온 남편의 양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양복.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냈어요. 병국 씨,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망 시 아내인 제게 모두 상속하고 내가 죽은 후엔 한 푼도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유언장을 작성했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정신 차리길 기다렸지만 이젠 변호사를 만나 유언을 확정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복을 보니 남편의 양복을 깨끗이 해주고 남은 미련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양복을 세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채 보관했던 남편의 마지막 양복을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야. 넌 엄마의 아들이지만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겠구나. 그녀는 양복을 가방에 담았어요. 오랫동안 미뤄온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서를 공개하고 엄중한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성 세탁소. 어머, 오랜만이네. 윤정이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말순의 어둡고 결연한 표정에 곧 얼굴을 굳혔습니다. 정이야, 이 양복 세탁 좀 해줘. 이게 병국 오빠 양복 아니야? 1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한 거야? 응. 이제는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됐어. 말수는 양복을 건네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복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세탁소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남동 빌라. 말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가 나왔어. 세탁하기 전에 주머니 확인하는데 이게 있더라고. 큰 봉투라 바로 눈에 띄었어. 세탁물 찾으러 올 때 잘 보관했다가 같이 줄게.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그걸 빼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정희야, 그거 버리면 안 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말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결심이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 그녀는 전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양복 안에 유언장을 계속 보관해서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 가혹한 교훈을 주어야 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하고 유언장을 파기해야 할지 말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결심했던 겁니다. 모든 걸 없애고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지금 당장 유언장을 없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하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나뿐인 아들에게 유산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니? 양복을 찾아 한강진역에 도착한 말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팔에는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비닐에 쌓인 남편의 양복을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여전히 안주머니에는 유언장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그 유언장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어요. 주하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아버지 뜻과 달리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날따라 영내 인파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말수는 한 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주한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주한이가 여긴 어쩐 일이람. 오늘따라 운이 좋네. 말수는 손을 들어 아들에게 인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의 표정은 어딘지 굳어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발견하곤 순간적으로 놀란 듯 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어요. 말수는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곧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가면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다며 환하게 웃으려 했어요. 잠시 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 밀쳤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너무 미묘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말수는 양복을 꼭 안은 채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로 구르듯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말수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군중 속에 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한 남성의 뒷모습과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특이한 시계만이 흐릿하게 보였을 뿐이었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국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뜻을 어기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당신 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까지 말순의 손은 여전히 양복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말순 여사의 의식은 어둠과 빛 사이에서 점차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마침내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 본 것은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정희의 모습이었어요. 말수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움직여 정희의 손을 살짝 두드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말순아, 정신이 들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희야, 움직이지 마. 내가 의사 선생님 부를게. 정희가 서둘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곧 박지영과 김태우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의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말순의 눈은 계속해서 정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간 후 정희는 말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있지? 무리하지 마. 말순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봉, 투,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 지연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말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 다른 감정이 어렸어요. 두려움, 그리고 결의. 환희, 날 밀었어. 정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말순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말순아, 내가 유언장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정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밀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결정했어. 말순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남편 뜻대로 할 거야. 다음 날 말순 여사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짧은 대화도 가능했어요. 창가에 앉은 휠체어에서 그녀는 박지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님, 양복에서 나온 봉투를 가져왔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말순은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국에 잡힐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10년 전의 글씨였지만 그 단호함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박진호 변호사에게 전해줘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근데 이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말순의 눈에 확고한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주한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주한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표정 없이 굳어 있었어요. 말순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지연은 재빨리 봉투를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주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휠체어로 다가와 말순 앞에 서 있는 지연을 눈짓으로 물러서게 했어요. 둘이만 이야기 좀 할게요. 지연은 망설이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괜찮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은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갔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주한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애처로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말순은 묵묵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그 얼굴을 모르는 구석 없이 바라봐 왔기에 그의 가식적인 표정이 즉시 느껴졌어요. 주한아, 내 어머니, 왜 그랬니? 주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날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었잖아. 주한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니가 발을 헛디뎠잖아요. 말순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향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 내가 날 보고 내가 널 봤어. 어머니, 주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널 위해 살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한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당장 필요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어머니 명의라 안 되더군요.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말순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말순은 깊은 실망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끝났어. 주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단 한마디 한마디가 주한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전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말순이 끊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주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내 아버지 말이 맞았어.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했어.
주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순의 휠체어를 잡아 흔들었어요. 말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 앞에서 단호했어요. 이제 늦었어. 내 아버지 유언대로 할 거야. 주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박지연, 윤정희, 그리고 김민수 경위와 병원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강주한 씨,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민수 경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안은 충격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어요. 이게 무슨 환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미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후퇴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길을 막았어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말해주세요. 말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주한 씨,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경위가 주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안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당신 아들이에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안을 직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74년 인생의 모든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란 이름이 때론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하지.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날 때가 왔구나. 주안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그의 외침이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병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감쌌어요. 정말 괜찮아?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호 변호사에게 연락해줘. 이제 모든 걸 남편의 뜻대로 할 거니까.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의 삶에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가을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오후 말순 여사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존속상해 미수 혐의 강모 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소식 봤어? 정희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슴이 이렇게 후련한 걸 보면 내가 정말 나쁜 어머니인가 봐. 정희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그저 진실을 마주한 거야. 자기 어머니를 밀어 죽이려 했던 아들. 내가 그런 일에 침묵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말순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병국 씨가 맞았어. 아들에게 해준 내 사랑은 독이었어. 정희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편지 왔다며? 정희가 찻잔을 들고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어요. 소년소녀가장 희망의 집에서 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한남동 집을 기증한 이후 첫 편지였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대. 벌써 5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구나.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병국 씨가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말순의 눈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지난 반년 동안 깊은 주름들이 많이 펴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이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태국 여행 티켓 예약했어요. 다음 달 15일 출발이에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기대된다. 전화를 끊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했는데 이제야 갈 수 있게 되다니.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 상처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말수는 소파 옆에 놓인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쓰기 시작한 여행 계획이었어요. 내가 74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건 자유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거야. 말순의 얼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녀는 평생의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것 같아. 말순 여사의 마지막 말은 그녀가 평생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정원에 꽃을 심을 계획이었어요. 이제 자신만을 위한 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